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우리 콩팥, 신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 신장암입니다. 발생 위치에 따라서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대부분의 암이 그렇듯이 신장암도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고요. 다른 곳으로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신장암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뭘까요? 치료와 예후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간, 간염, 간경변증까지 간암의 위험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요. 간암으로의 진행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모노의 넌 언제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암을 생각하면 암이라는 병은 왜 그렇게 소리 없이 생길까 싶기도 합니다. 위험 신호나 초기 증상이 확실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콩팥에 생기는 신장암도 그렇습니다. 초기 증상이 없어서 진행된 상태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김정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몸 어디나 암이 생길 수 있지만요. 신장암은 좀 생소하긴 합니다. 발생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통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네. 국내에서 대략 1년에 6,000명에서 7,000명 사이 환자가 새로 신장암 진단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생애로 따지면 전체 인구 중에 약 1% 남짓이 신장암 환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생존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물론 병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또 예후는 좋은 편인지도 궁금합니다. 신장암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네. 5년 생존율이 80% 후반으로 네. 잘 알려진 10대 암종 중에서는 갑상선암이나 유방암, 전립선암 다음인 네 번째로 예후가 좋은 암입니다. 네. 이 원인도 궁금한데요. 투석을 받는 분들이라든지 콩팥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신장암의 이유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폐암과 같이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암종이 있는 반면에 네. 신장암이 가장 큰 발병 요인은 유전 자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신장암에 대해 유전적 감수성 있는 사람의 신장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네. 신장암이 발병한다는 원리인데요. 흡연이 대표적인 환경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흡연을 하게 되면 폐나 기관지와 같은 호흡기에서 담배 연기에 있는 발암 물질이 흡수가 되게 되고 네. 이후에는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결국에는 신장에서 걸러져 배출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발암 물질을 걸러내는 필터인 장기, 신장에 암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당뇨, 고혈압, 비만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 네.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암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신장병이라고 해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경우에도 네. 신장암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자적인 요인을 말씀 주셨는데요. 유전적인 요인에서 유전적 감수성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이제 결국 사람이 동일한 유해 환경에 노출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평생 암에 걸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유해 환경에 아주 적게 노출됐는데도 암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결국 모든 암종이 환경과 유전적인 요인을 나눠서 보게 되는데 네. 신장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전 자적 요인이 더 많아서 환경적 요인 때문에 더 많이 발생하니 어떤 생활 습관을 줄이면 네. 무조건 암이 안 생길 거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없어서 또 그게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검진에 대한 내용과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흡연 지적하셨는데요. 흡연, 비만은 신장암의 위험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장암도 초기 증상이 없나요? 네, 신장암은 초기 증상이 없을 뿐만 아니고 수년간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이후에도 무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상으로 발견이 매우 어려운 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증상으로 호소하는 경우에 소변에 피가 나온다고 해서 유관적인 혈뇨를 보이거나 아니면 옆구리에 덩어리가 만져진다든지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네.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도 무증상인 거는 왜 그런 건가요?
이제 암 조직의 특징이 몸 안에서 종양이 자라나면 뭐 신장의 구조적 변화형이 생기면서 당연히 통증을 유발해야 되는데 이제 암세포라는 것이 우리 몸의 세포와 매우 닮아 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자라면서 통증 세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대부분의 사실 암도 증상이 없다는 거는 동일한데 신장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장에 작은 결석이나 뭐 염증이 생겼을 때 진짜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그렇죠. 산통이라고 해서 그렇죠. 네, 통증이 생겨서 아파서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 유독 암만 신장의 구조가 크게 변형된다든지 신장이 거의 뭐 잡아먹힐 정도로 큰 종양에서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오히려 이제 그 암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한테 좀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혈뇨라든지 증상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 건데요. 근데 혈뇨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해도 신장암을 의심하기보다는 다른 질환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신장암으로 인한 혈뇨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로 봐야 되는 건가요? 신장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면 소변을 만들어내는 부위에 생기는 것이 이제 주로 신세포암이라고 해서 신장암을 통칭하는 건데 이제 이 종양이 소변이 걸러지고 나서 배출된 통로까지 침범하는 경우에 이때 이제 비로소 혈뇨를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위까지 침범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소적으로는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혈뇨가 나오면 바로 신장암인가 하고 두려워서 병원에 이제 방문을 안 하고 이럴 수 있는데 혈뇨는 보통 이제 요로 결석 등 다른 질환에서도 굉장히 자주 보이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한두 차례 혈뇨가 있다고 해서 내가 암이라는 걱정이 너무 들어서 오히려 병원을 방문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혈뇨가 보이면 원인이 뭔지 좀 찾아내야 되고 그중에 또 암이 있으니까 꼭 전문가를 만나보시라 제가 늘 설명을 드립니다. 좀 신장암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신장암 진단을 받는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 지인 중에는요. 전립선 암으로 검사하다가 신장암을 알았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신장암을 침묵의 암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증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례와 같이 다른 암이나 또 다른 질환을 검사하다가 우연히 신장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이제 그런 특성 때문에 코비드-19 팬데믹 시기에는 폐렴 때문에 입원해서 검사를 하다가 신장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도 굉장히 흔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한국에도 좀 선진화가 되면서 이제 최근엔 주로 검진을 통해서 발견되어 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검사했는데 신장암 진단을 받았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이것도 연관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암이라는 것이 진행하면 허리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닌데 보통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척추가 안 좋으면 이제 현대에는 이제 MRI를 촬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근데 흉추 바로 옆에 2-3cm 옆에 신장이 같이 보이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신장암에 대한 인식이랄까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신장암이 이제 10대암으로 분류가 되니까 이제 희귀하거나 뭐 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또 그 중에서 10번째이기 때문에 이게 또 가까우면서 또 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증상이 별로 없는 만큼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 예방이나 조기 발견할 수 있을까요? 신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검진이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기 검진을 할 때 복부 영상 검사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CT, 초음파, MRI 이 중에 어떤 검사를 한다고 해도 잘 발견할 수가 있고 이런 검사가 이제 비침습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내시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힘들잖아요. 오래 걸리고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국가 검진에서는 복부 영상 검사가 사실 필수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선택 항목에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은 검진센터에서 아주 약간의 비용만 추가하면 검진일에 같이 초음파를 시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만약에 검진센터에서 만약에 내가 기회를 못 잡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고혈압, 당뇨 같이 만성 질환으로 내과 의원을 다니고 계신 경우에는
요청하시면 1년에 한 번은 보험 급여로 신장 초음파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검진을 좀 정기적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장암은 어떻습니까? 발생 위치에 따라서 종류가 구분이 될까요? 뭐 신우암도 있고 여러 가지던데요. 신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변을 만들어내는 곳과 배출하는 곳으로 분류가 되는데 네. 신장암은 보통 만들어내는 곳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를 신장세포암, 신세포암이라고 부르고 네. 소변이 배출하는 부분에서도 한 10% 정도 발생하는데 이것을 신우암으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네. 이외에 림프암이나 뭐 전이암도 신장에 발생하기만 하면 넓게는 이제 모두 신장암 분류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네. 자, 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신세포암이 9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신세포암이 신장암이라고 생각하시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간단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신세포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신우암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증상에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세포암의 경우에 신문부라고 해서 신장의 가운데 부분, 네. 그러니까 신장의 이제 소변이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고 이제 혈액이 들어갔다 나오는 이 부분에서 가운데 부분에 발생하면 네. 통증이나 혈뇨가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는 좀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통증이나 이제 혈뇨가 발생하기도 하고 옆구리에 멍울이 만져지기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사실은 이제 검진이나 CT, MRI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한국이나 네. 아니면 이런 검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인 경우에는 혈뇨가 이 소변에 이제 피가 보이면서 옆구리에 통증도 있고 또 멍울까지 동시에 나타나는 환자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워낙에 병의원 접근성이 좋고 아까 이제 제가 국가검진 얘기했는데 그 이외에도 직장검진, 채용검진, 공단검진 여러 가지 검진에서 네. 어느 정도는 걸러지기 때문에 네. 이러한 증상이 많이 진행되어서 뭐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적어졌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40세 이상의 성인인데 네. 수년간 한 번도 복부 영상 검사를 받지 않은 분도 있어요. 네. 뭐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좀 걱정을 해볼 수는 사실 있겠습니다. 네. 전이가 없어도 간 기능이라든지 다른 증상들도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직 전이가 보이지 않는 환자에서도 신장암이 국소적으로 진행할 경우에 네.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발열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면역 반응의 일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부종양 증후군이라고 해서 암이 자라게 되면 몸에서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종양에서 내뿜 혈액에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간 기능 이상 같은 것도 드물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신장암도 전이 위험은 있을 텐데요. 주로 어디로 전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폐전이가 가장 흔한데요. 폐로요. 네. 신장이 혈액의 이제 필터이기 때문에 네. 혈액을 걸러서 이제 소변으로 내보내지만 그 네. 남은 혈액은 다시 이제 순환계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이 순환계를 따라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신장을 통해 지나갔던 혈액이 다시 폐를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전신으로 순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장을 거친 어떤 물질이 다시 폐로 가서 네. 한번 다시 걸러진 다음에 전신으로 가는 것이니까 네. 폐전이가 가장 흔하게 되고 보통 이제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다고 해도 네. 대부분은 폐 전이 소견들이 약간씩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이 검사를 했을 때 폐전이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하면 좀 한시름 놓은 것이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뭐 전이라는 건 뭐 다른 장기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암종처럼 뭐 임파전이나 뼈, 간이나 뇌, 고형 장기로 모든 장기에 다 전이는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전이 여부를 알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이 되겠어요. 일단 복부 및 흉부 CT를 필수적으로 촬영을 하고요. 네. 종양이 크거나 좀 진행되어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골스캔이라든지 PET CT 그리고 뇌 MRI 같은 것을 촬영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신장암은 초기에 수술을 하면 완치도 기대할 수 있습니까? 통상 2cm 미만으로 분류되는 극초기에 발견하면 네. 수술 후 완치율이 99%에 가까울 정도로 네. 조기에 발견만 한다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또 신장암이 가진 특징이거든요. 네. 실제로 요새 필드에서 대부분의 환자가 2cm 남짓에서 발견되어 오기는 합니다. 네. 따라서 이걸 좀 거꾸로서 뒤집어서 보면 2cm 미만의 아주 작은 종양의 경우에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능동 감시라고 해서 이제 이것이 자라거나 뭐 변화를 일으키는지 경과를 관찰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에 종양이 보인다고 해서 꼭 뭐 대학병원에 오면 수술하자고 하고 이런 건 또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이 또 이제 표준 치료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럼 또 크기에 따라서 전체를 절제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절제하기도 할까요? 제가 아까 치료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네. 치료를 결정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제는 전절제가 아니라 부분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유방암도 이제 신장도 몸에 2개가 있지만 유방도 2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른 암종하고는 약간 다르게 신장 기능을 보존하면서 암을 제거하는 경우에 신장을 하나 완전히 제거하면서 전절제를 하는 경우보다 이후에 예상 수명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암 치료라는 게 이제 수명이 어떤 것이 예상 수명이 더 유리한가, 어떤 것이 이제 완치율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암 치료가 이제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장기를 희생하는 것보다 장기의 기능을 보존하는 게 이제 그 더 오래 사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 부분 절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전절제를 하는 경우에 일부 환자에서 이제 투석과 같은 신대체육법을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신대체육법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어렵거든요. 이제 구직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렵고 관련된 삶의 질도 또 보장할 수 있는 부분 절제를 하는 경우에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다 부분 절제가 가능한 건 아니고 다만 남은 신장에 잔존암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종양을 제거하고 남은 부분에 절제 후 남겨질 신기능이 너무 작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전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신장암도 로봇 수술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뭐 개복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신장암의 경우에 이제 통계를 보면 이제 국내에서 8할 이상이 로봇 수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로봇 수술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이전에 부분 절제가 불가능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부분 절제하는 것이 가능해졌고요. 또 두 번째로는 같은 수술에서 더 많은 정도의 신장 기능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물론 신장 수술 후에 이제 합병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도 있죠. 그런데 이제 모든 경우에 로봇 수술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전절제를 시행해야 하는 환자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 환자들 중에서 일부는 개복이나 복강경 수술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흔히 5년 생존율을 얘기를 하잖아요. 신장암은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수술 후 5년 후에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신장암뿐 아니라 어떠한 암종도 5년 후에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신장암에서 또 이런 얘기가 또 이제 회자되는 거는 이 신장암 중 일부가 매우 천천히 자라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전이나 재발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은 수술 전에 혈액을 타고 이미 특정 장기에 아주 적은 세포들이 이제 자리 잡고 있거나 이제 그런 이 단계에서 이 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상당 기간이 뭐 예를 들면 5년이나 이렇게 지났다가 면역력이 감소하는 특정 시점에 다시 자라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발한 장기에서 해당 부분만을 제거하면 관해라고 해서 다시 암세포가 자라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이암이나 뭐 재발했다고 해서 꼭 뭐 항암 치료 이렇게 넘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전이된 부분을 제거하면 완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한 검사로 관찰이 또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콩팥에 생기는 신장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김정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등려군의 천밀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에 생기는 악성 종양이 간암이죠.
대부분의 암이 초기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간암을 얘기할 때 간이 침묵의 장기로 강조되는 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아무 증상이 없다는 의미일까요?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간담체 외과 노승윤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을 얘기할 때 침묵의 장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의 특성상 그렇게 설명되는 부분이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간은 우리 인체 내에서 가장 큰 장기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복강 내에서 우측 상부, 우리 횡격막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네. 보통 한 1에서 1.5km 내외이고 간은 이제 간 실질 안쪽과 글리슨 피막이라고 하는 껍질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간 실질 자체는 통증 수용체가 거의 없어서 어. 통증을 느끼기는 좀 힘들고요. 네. 이 껍질이라고 하는 글리슨 피막이라는 이제 간을 싸고 있는 섬유막이 팽창되거나 염증으로 자극될 때 주로 통증이 발생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간 자체가 점진적으로 손상될 경우나 피막이 팽창되지 않는 한은 자극할 수 있는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더불어서 간의 재생 기능이 워낙 뛰어나서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 싶기도 합니다. 간 질환 중에서 간암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간은 주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대사 같은 기본적인 대사 기능을 하고 네. 포도당을 저장하거나 알코올이나 암모니아 등을 분해하는 해독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네. 또 소화에 필요한 담즙을 생산하거나 알부민, 혈액응고인자 같은 단백질을 합성하기도 하고 네. 면역 기능과 비타민, 철분 저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재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과 조금 다른 것이고요. 예. 소위 말하는 이제 간 세포가 손상되더라도 보통 이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조직을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보통 네. 이제 건강한 간일 경우에는 간 수술할 때 약 한 70%까지 절제를 하더라도 네. 수일 이내에 상당 부분의 크기와 기능을 회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재생 능력이 뛰어난 간은 간염이나 지방간, 간경변이나 간암 같은 질병이 상당 부분 진행되더라도 네. 증상이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자, 그렇다면 간암은 이미 주변 혈관까지 손상된 뒤에 이상을 느끼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황달이 생기면 간 건강을 의심하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간암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면서 간 문맥이나 간 정맥 같은 주요 혈관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네. 간암이 크기가 커지고 주요 혈관을 침범하게 되면 네. 자각 증상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피막을 자극하게 되면서 통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간의 입구까지 이제 침범하게 되면 네. 담즙이 내려가는 길인 담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황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물리적으로 자극하거나 이제 담도가 폐쇄되면서 생기는 증상뿐 아니라 네. 간 경변이 매우 이제 진행되고 간암이 커지고 그러면 간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황달 수치가 오른다든지 네. 아니면 단백질 수치나 알부민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증상이 따로 없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인가요? 간암의 생존율이 그리 높진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말씀하신 대로 간암은 비교적 이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비교적 질환 초기에 선택할 수 있는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는 보통 20% 내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군요.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리고 진단 당시에 한 40에서 50% 내외가 간암이 물론 이제 국소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진행되어 있거나 네. 주위 림프절이나 장기에 원격 전이가 있는 3기 혹은 4기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5년 생존율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민국 간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기수에 상관없이 보면 최근 데이터에서는 44% 정도라고 네.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근데 하지만 병기별로 봤을 때는 초기, 중간, 진행, 말기 병기 같은 4단계로 나누는 이제 BCLC라는 병기 구분법으로 본다면 네. 초기가 한 83%, 그리고 중간 병기일 경우는 31% 정도인데 반해서 진행이나 말기로 가게 되면
2에서 4% 정도로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간암 자체뿐만 아니라 간 경변증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뭐 간 경변증 얘기하셨는데요. 이 간암은 간 경변증을 거쳐서 간암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 경변증 단계에서도 이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요. 객혈도 하시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암으로까지 이어지면 예후가 좋기는 힘들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간암 자체도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네. 간 경변증 같은 기저간 질환이 이제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통계를 보면 간세포암의 한 80% 정도가 간 경변증과 같은 이제 만성 간 질환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런 간 경변증은 뭐 주로 B형 간염이나 뭐 알코올성 간 질환, 비알코올성 지방 간 질환 같은 이런 간 경변을 이제 유발하게 되는 여러 질환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 자료를 보면 70%에서 한 85% 정도가 간 경변을 동반하고 있고, 네. 뭐 그중에서 한 B형 간염이 반 이상의 원인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진행된 간 경변증의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간암 치료 옵션이 이제 매우 적습니다. 뭐 조절되지 않는 폭수가 생긴다든지, 네. 뭐 고암모니아 혈증으로 간 뇌병증 같은 게 생기고, 모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응고인지 합성 같은 것들이 저하되면서 뭐 출혈 경향성이 높아지고, 네. 숫도랑 위에 정맥류가 생기게 되면서 뭐 파열되면 말씀하신 이제 객혈이나 혈변 같은 게 생겨서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사실 간암 치료의 예후를 더 안 좋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동반이 되면 치료가 더 힘들어진다고 하셨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합병증에 그 간암까지 더해지면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간암이 야속한 이유가 재발이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간암은 특히 이제 다른 고형암들에 비해서 재발률이 매우 높은 축에 속하는데요. 그렇군요. 간절제술이나 뭐 간이식, 뭐 고주파 열치료 같은 근시적 치료 후에도 5년 내 재발률이 거의 뭐 50%에서 70%까지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2년을 기준으로 뭐 조기 재발 그리고 후기 재발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네. 2년 이내에 재발하는 조기 재발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존재하던 미세암이나 혈관 침범이 이제 원인이라고 한다면 2년 이후에 재발하는 후기 재발인 경우는 간 경변이나 뭐 B형, C형 간염 같은 기저간 질환으로 인해서 새롭게 생겨나는 것인데 사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항바이러스제 치료나 뭐 생활습관 관리 같은 것들이 이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발률이 매우 높은 건 기존에 갖고 있던 뭐 간 경변, B형, C형 간염 같은 이런 것들 때문인 건가요? 맞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기저간 질환에 의해서 간 경변증이 진행돼 있고 그거는 것들이 계속 새로 생기는 간암을 유발시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간암도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지나요? 네, 일반적으로 뭐 위치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기보다는 어디로부터 기원했느냐를 기준으로 이제 명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간암이라고 하는 건 간세포에서 기원한 간세포암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간에서 생기는 암 중에서 80% 이상으로 가장 흔하고요. 하지만 이제 담관에서 기원하는 간내 담관암은 약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대장암이나 유방암 등에서 이제 타 장기로부터 생긴 암이 간으로 전이되면서 생긴 전이성 간암이 또 나머지 부분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간세포암이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이 간세포암의 성장 속도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빠르게 진행이 되나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세포암은 다른 이제 고형암과 비교해도 성장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하는데요. 연구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간암이 생기고 약 4개월 내외에서 뭐 2배로 커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보통 종양의 분화도가 낮을 때, 그러니까 저분화암일 경우에는 빠르게 또 성장하고 전이나 재발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혈관 침범이 있을 경우에도 종양 진행이 빠르고 또 뭐 간염 바이러스가 활발히 증식하고 있을 때에도 뭐 간세포 변형이나 암 성장 속도를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전이암도 또 있지 않습니까? 대장암을 비롯해서 여러 암에서 전이가 되는 경우도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간이라고 하는 장기는 네. 전이암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장기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 문맥과 간 동맥의 혈류가 굉장히 풍부하고 네. 또 장기를 거친 혈류가 또 간으로 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각 장기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암세포가 간에서 이제 딱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전이암 중에서도 대장암이 약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게 되는데 네. 그 외에도 위암이나 췌장암, 담도암, 폐암, 유방암, 난소암, 흑생종 같은 이제 이런 피부암 같은 것도 전이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보통 간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전신 항암 치료가 이제 주된 치료인데 네. 대장암, 간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으로 절제하는 게 생존율 형성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세포암, 간내 담관암, 전이암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간암도 하나의 양상이 아니어서 상태나 예후도 다를 것 같습니다. 꼭 암의 크기가 중요한 건 아닐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암이라고 해도 간세포암이나 간내 담관암, 전이성 간암 같은 이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네. 예후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히 암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종류의 암인지 그리고 그 암이 어떤 분화도를 가지고 있고 혹시 주위에 림파선 전이나 혈관 침범 같은 것들이 있는지 네. 그리고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간 기능 자체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등도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간암일 때 살피는 수치도 있던데요. 이건 뭔가요? 네, 간암에서는 혈액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종양 표지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간암 종양 표지자라고 이제 알파 태아단백이라고 영어로는 알파 페토 프로테인, 줄여서 AFP라고도 합니다. 네. 전체 간세포암 환자에서 60에서 70%에서 상승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간염이나 임신 등에서도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거짓 양성률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만 쓰이는 경우는 적고요. 네. 피부과2 혹은 DCP라고 하는 또 다른 종양 표지자가 있습니다. 네. 비정상적인 프로트롬비의 한 형태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조합을 해서 환자 진단이나 재발 혹은 잔존암 확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종양 표지자는 그럼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는 건가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수치가 올라가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예후가 안 좋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간세포암이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알파 태아 단백 수치가 이제 높아져 있다라고 하면 나쁜 예후를 의심할 수가 있고 네. 만약 치료 후에 수치가 이제 낮아졌다가 일정 기간 지나고 다시 높아진다라고 하면 재발이나 잔존암 등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신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야 치료 방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이제 간암의 치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간세포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색전술이 우선되기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암 치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간세포암 초기 치료 선택 비율을 보면 지난 2016년, 18년 이제 그 기준으로 경동맥 색전 치료술이 약 한 30%로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술적 절제가 약 25% 정도, 그리고 고주파 열 치료술이 약 10% 정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치적 치료보다는 이제 간 기능 상태나 전신 이제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냥 보존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도 약 한 19% 정도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네. 고주파 치료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RFA, 라디오 프리퀀시 에블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이제 고주파 열 치료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3cm 이하의 작은 비교적 작은 간암에서 시행하는 근치적 치료입니다. 네. 전극이 이제 흐르는 가느다란 침을 간세포암 내부에 찔러서 네. 고주파 전류를 이제 흘리게 되면 열이 막 발생하게 되고요. 네.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간세포암을 괴사시키는 방법인데요. 네. 주로 좀 간 기능이 보존되어 있는 초기 변기 한 3cm 이하 그리고 3개 이하의 간세포암에서 주로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 간암 치료의 여러 치료법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간암 치료에서 말씀드리니까 여러 과의 협진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요즘은 다학제 치료가 기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처럼 이제 진단과 치료에 고려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은 간암은 소화기내과, 간담체외과, 영상의학과, 네. 또 인터벤션, 종양내과, 방사선 정형외과 등 이제 여러 교수님이 모여서 네.
진단, 뭐 치료, 그리고 예후, 뭐 이런 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해서 토의하고 또 네. 상의해서 결정하는 약제 치료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색전술 고주파 치료 설명 주셨는데요. 수술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결정이 되는 건가요? 네, 뭐 최근에는 이제 간 절제술 술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네. 수술 전후에 이제 환자 관리 방법도 이제 막 계속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굉장히 넓고요. 네. 또 간 절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또 간 절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병변 자체를 완전히 절제할 수 있으면서 네. 또 간 기능이 보존되어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수술 후에 남는 간 용적이 좀 충분할 경우 그리고 전신 상태가 전신 마취를 이제 견딜 수 있는 네. 그런 상태일 때 또 선별해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간 절제술의 경우는 복강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요즘은 또 로봇 수술도 일반적인 치료법이 되기도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뭐 저희 기관을 비롯해서 많은 병원에서 이제 간 절제술을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미세 침습 간 절제술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2008년 정도에는 약 10% 정도에서 이제 이런 미세 침습 수술을 했다고 하면 네. 2022년 보고에 따르면 50% 정도에서 이제 복강경 수술을 시행하고 있고 네. 로봇 수술도 마찬가지로 최근 이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럼 개복 수술과 이제 말씀 주신 복강경 로봇 수술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개복 간암 수술은 이제 시야가 넓고 또 이제 뭐 복잡하고 아주 큰 범위, 광범위 절제나 큰 혈관 재건 같은 그런 것들이 동반된 수술에 많이 시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네. 또 상처가 또 크고 그렇죠. 통증도 크고 네. 그렇게 되면 또 상처 회복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제 복강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개점이 작기 때문에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적고 또 회복도 빠를 뿐 아니라 출혈량도 적고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뭐 유착이라든지 네. 혹은 뭐 입원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로봇은 이런 3D 고화질 시야를 또 제공하고 네. 기구 자체가 이제 관절형 기구를 통해서 뭐 정밀한 봉합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수술 후에도 계속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런가요? 간암의 수술 후에 네. 이제 표준화된 보조 항암 치료제는 아직 이제 없는데요, 공식적으로. 현재 이제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최근 수술 후에 이제 뭐 면역세포 치료제 등이 재발류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긴 하지만 뭐 가이드라인에서는 공식적으로 공고하는 것은 없긴 합니다. 하지만 네. 문제는 이제 이런 간질환 관리 자체는 매우 이제 중요한데요. 네. 원래 갖고 있던 뭐 기저 간질환 중에서 B형 간염 환자에서는 뭐 항바이러스제를 이제 계속 꾸준히 복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뭐 알코올성 간질환이나 혹은 뭐 지방간염 환자에서는 이제 생활 습관도 관리를 하면서 간 기능 보조제 같은 것들로 이제 부전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간암을 생각하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재발이나 전이 위험이 높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가능하다면 간 이식도 방법인 걸까요? 맞습니다. 또 간세포암은 이런 간 이식 자체가 뭐 수술적 절차가 불가능하다든지 네. 혹은 뭐 간 경변증이 많이 진행되어서 간 기능이 매우 나쁜 환자에서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근시적 치료 방법 중에 그렇군요. 하나인데요. 고전적으로는 간회전이나 뭐 혈관 침범이 없고 하나의 경우에는 5cm 이하, 여러 개일 경우에는 3개 이하면서 3cm 이하일 경우에 간 이식을 하게 된다고 되어 있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매우 뭐 좋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말씀드렸던 이런 간 이식 수술기랑 수술 전의 관리 방법이 매우 발달하고 있어서 암과 이제 기저질환을 동시에 치료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제 최근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간 기증자가 필요하다는 것들이 조금 아직은 허들로 작용을 하고 있고 네. 또 오랜 기간 동안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간암은 악성 종양뿐 아니라 간 기능도 생각을 해야 할 텐데요. 생활 습관 관리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 후에 흡연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하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네. 간혹 가다가 간 수술 받은 환자분들 중에서 네. 술 담배는 언제 다시 할 수 있나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네. 있습니다. 큰일 날 말씀이죠. 네. 실제로 이제 간암 치료 후에 흡연이 재발이나 생존율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고요. 네. 또 기저 간질환이 있는 경우에 음주를 하게 되면 간 손상이 심해지면서 재발이나 사망 가능성을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흡연이나 음주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생활 습관 관리도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간암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간담체 외과 노승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지 마이클의 키싱 어 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